그린지방이 오디오북. 차창 너머로 빗줄기가 사선으로 흘러내렸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도로 위 세상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시속 80km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녁은 이미 식었을 테고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나를 기다릴 것이다. 결혼 7년 차. 우리의 일상은 예측 가능했고 그래서 안전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때였다. 갓길에 웅크린 채 앉아있는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비옷을 뒤집어 쓴 노파였다.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비에 젖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버려진 쓰레기 봉투처럼 보였다. 젠장.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나칠 수도 있었다. 실제로 많은 차들이 그녀를 지나쳐갔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있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나는 차를 갓길에 세웠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우산을 펴고 차에서 내려 노파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노파는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 움푹 패인 눈. 그러나 그 눈동자는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마치 절분이의 눈처럼. 도와주실 건가요?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어딘가 강렬했다.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모셔다 드릴게요.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무슨 말씀을... 대신 이걸 받아주세요.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천으로 감싸인 작은 물건이었다. 그녀가 천을 벗기자 그 안에서 목각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15cm 정도의 크기, 정교하게 깎인 여자 얼굴, 눈, 코, 입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소름이 돋았다. 인형은 미소 짓고 있었다. 아니, 미소라고 하기엔 뭔가 비틀린 느낌이었다. 이건 좋은 인형이에요. 가져가세요. 할머니, 저는 부탁이에요. 노파의 손이 내 손목을 움켜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녀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걸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지킨다니 무슨... 노파는 갑자기 손을 놨다. 그리고 빗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손에 든 인형을 내려다보았다. 빗물이 인형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순간 인형이 우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뭐예요? 아내 서연이 현관에서 나를 맞이하며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내 손에 든 인형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 이거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주신 거야. 할머니요? 갓길에 쓰러져 계셔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주시더라고. 서연은 인형을 가까이서 들여다봤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좀 섬뜩하네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 할머니가 간절하게 부탁하시더라고. 서연은 인형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창고에 넣어둘까요? 응, 그래,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 하지만 나는 인형을 창고에 넣지 않았다. 대신 거실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노파가 젖은 도로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뒤로 무언가가 보였다. 불타는 집, 그리고 그 집 앞에 서 있는 여자, 울고 있는 여자. 나는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15분. 옆에서 서연이 뒤척였다. 당신 괜찮아요? 꿈 꿨어. 무슨 꿈? 잘 기억 안 나. 거짓말이었다. 생생하게 기억났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다시 잠들었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다. 거실로 나갔다. 인형이 선반 위에 그대로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인형을 비쳤다. 순간 인형의 표정이 달라 보였다. 미소가 아니었다. 울고 있었다. 나는 눈을 비볐다. 다시 봤다. 인형은 그대로 미소 짓고 있었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침실로 돌아갔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다. 3일째 되는 날 서연이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어요.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뭔가 목이 막히는 느낌이에요. 나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은 없앴다. 병원 가볼까? 괜찮아요.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서연은 점점 말라갔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생겼다.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했다. 무슨 꿈이야? 누가 제 목을 조르는 꿈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군데? 모르겠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여자 같아요. 5일째. 나는 서연이 거실에서 인형으로 응시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뭐해? 서연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형을 왜 보고 있어? 그냥 이상해서요. 뭐가? 표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인형이 표정을 바꿔? 나무 조각일 뿐인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떨 땐 웃고, 어떨 땐 울어요. 서연아,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당신은 안 그래요? 뭐가? 인형이 당신한테 말 안 해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소리야? 밤에 속삭임이 들려요. 귓가에서. 내 잘못이야. 내가 했어. 기억나? 이렇게요. 나는 서연의 어깨를 잡았다. 당장 병원 가자. 싫어요. 왜? 인형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안 들려요.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나도 들었다. 속삭임. 내가 데려왔어. 내 책임이야.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실로 달려갔다. 인형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위치가 달랐다. 선반 가장자리에 있었다. 마치 떨어지려는 것처럼. 나는 인형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딱딱했다. 평범한 나무 조각. 뭐가 문제야? 대체 뭐가 문제냐고. 인형을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다. 아침에 일어나자 인형이 다시 선반 위에 있었다. 불가능했다. 서랍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내 주머니에 있었고. 서연, 너 인형 꺼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꺼낸 거 아니에요? 나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아야 했다. 도서관에서 민속학 서적을 뒤졌다. 인형, 저주, 빙의.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 미신이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불편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책 한 권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다. 대리저주. 원한을 품은 자가 죽기 전 자신의 한을 물건에 담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수령자는 저주의 새로운 매개체가 되며 원래 저주받아야 할 자의 고통을 대신 경험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던 위치를 검색했다. 주변에 관련 사건이 있었는지 뉴스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2년 전 기사. 송도 부근 주택 화재로 모녀 사망. 방화 혐의 수사 중. 기사를 클릭했다. 화재 현장 사진. 불타버린 집. 그리고 기사 아래 작은 사진 한 장. 사망자 프로필. 딸의 얼굴이 있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인형의 얼굴과 똑같았다. 정확히 똑같았다. 손이 떨렸다.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피해자 박민지 23세와 모친 김순옥 65세는 새벽 2시경 발생한 화재로 사망.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며 이웃 정원에 따르면 사건 전날 피해자 가족과 심한 다툼이 있었다고 전해짐.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나는 기사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2023년 9월 28일. 노파를 만난 날짜. 2025년 9월 28일. 정확히 2년 뒤. 나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갔다. 은퇴한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박민지 사건이요? 그걸 왜 묻는 거죠? 사적인 이유입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쉬었다. 미제 사건이었어요. 증거가 너무 없었죠. 하지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누가 했는지. 누굽니까? 이웃이었어요. 김순옥 씨. 그러니까 죽은 노파 본인이요.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인이 자기 딸을 죽였다고요? 정확히는 사고였을 거예요. 둘이 다퉜어요. 딸이 어머니 재산을 노렸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날 밤 격하게 싸웠고 김순옥 씨가 등불을 쓰러뜨렸어요. 집은 낡았고 불은 빠르게 번졌죠. 그럼 왜? 김순옥 씨도 그 집에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혼자 나왔죠. 딸을 놔두고. 구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문을 잠갔어요.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방화였군요. 증명할 수 없었어요. 김순옥 씨는 치매가 있었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죠. 결국 사고로 종결됐어요. 하지만 김순옥 씨는 그 뒤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무슨 말을요? 민지가 날 찾고 있어. 내가 갚아야 해. 나는 카페를 나와 차에 앉았다. 모든 것이 연결됐다. 노파 김순옥. 딸 박민지를 죽인 살인자. 그녀는 2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새긴 인형을 만들었다. 자신의 죄를 담기 위해. 그리고 나에게 넘겼다. 대리저주. 나는 집으로 달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서연아! 나는 그녀를 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당신이 데려왔어요. 서연아, 정신 차려! 당신이 할머니를 도왔어요. 그 순간 우리가 선택됐어요. 아니야, 우린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은 이미 했어요. 무슨 소리야?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다. 손톱 자국. 자기가 긁은 것처럼 보였다. 기억나냐? 우리도 한 일이 있잖아요. 서연아, 무슨? 3년 전 당신 회사 부장님, 그 사람 기억나요? 나는 얼어붙었다. 3년 전 나는 승진 경쟁을 하고 있었다. 부장 자리를 놓고 동료 하나와 경쟁했다. 그는 능력이 있었지만 나는 더 간절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실수를 조작했다. 서류를 바꿔치기 했다. 그는 책임을 지고 해고됐다. 1년 뒤 그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스스로. 당신이 몰았어요. 우리가 몰았어요. 서연이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이제 우리 차례예요. 나는 뒤로 물러섰다. 인형을 집어들었다. 이걸 없애면 돼? 이게 다야. 이걸 부수면 안 돼요. 서연이 소리쳤다. 부수면 더 심해져요. 저주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게 누군가에게 넘겨야 해요. 나는 숨을 참았다. 노파가 한 것처럼? 네. 그럼 그 사람은? 우리 대신 고통받겠죠. 나는 밤새 고민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인형을 넘긴다. 다른 친절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인형을 간직한다. 그리고 벌을 받는다. 서연은 이미 결정한 것 같았다.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 사람은 몰라요. 우린 알잖아요. 우리 잘못이 뭔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자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는 인형을 들었다.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2년 전 그날처럼. 전화가 울렸다. 형사였다. 김순옥 씨 시신을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강변이요. 익사. 2년 전 화재 당일 밤에 죽은 곳으로 추정됩니다. 전화가 끊겼다. 노파는 이미 죽어 있었다. 2년 전에 나는 만난 건 나는 인형을 바라봤다. 인형이 웃고 있었다. 아니, 울고 있었다. 아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에필로그, 미해결, 경찰 보고서 발췌문, 사건 번호 2025-04-378, 위치, 분당구 28동 312호, 발견 일시 2025년 10월 5일 오전 9시, 발견 상황, 신고인인 이웃 주민이 비명소리를 듣고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 이준호 35세는 거실 바닥에서 발견되었고 여성 김서연 33세는 침대에서 발견되었다. 두 사람 모두 외상은 없었다. 사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이사항, 거실에 목각 인형 한 점이 발견되었다. 인형 주변에 여러 장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었다.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같은 인형이었으나 각 사진마다 표정이 달랐다.
어떤 사진에서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떤 사진에서는 무표정했으며, 어떤 사진에서는 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입을 벌린 채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전문가 소견으로는 조명과 각도 차이로 인한 착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증언 기록 1, 2. 이웃 주민 A는 새벽 3시쯤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넘기면 안 돼. 우리가 죽어. 같은 말들이 들렸다고 한다. 이웃 주민 B는 아침에 현관문이 열려 있었으나 안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CCTV 분석 1, 2.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외부인 출입 기록이 없었다. 피해자 2명 외에 방문자는 없었다. 녹음 파일 분석 1, 2. 집안 CCTV 음성 기록을 복구했다. 남성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넘기면 안 되는 거 알아. 여성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인형 정밀 조사 1, 2. 재질은 느티나무다. 제작 연도는 약 2년에서 3년 전으로 추정된다. 특이사항으로 인형 내부에서 작은 종이가 발견되었다. 종이에는 박민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필체는 고령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미해결 의문점 1, 2. 사진 속 인형 표정 변화가 실제인가 착시인가? 왜 남성 목소리만 녹음되었는가? 두 사람의 정확한 사이는 무엇인가? 인형과 사건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사건 처리 1, 2. 부검 결과를 대기 중이다. 정신과적 문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인형은 증거품으로 보관 중이다. 현재 상태 1, 2. 인형은 증거보관소 B17에 보관되어 있다. 담당자 보고에 따르면 보관소 근무자 3명이 악몽을 호소했다. 인형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담당 형사 이성민의 개인 메모 1, 2. 이 사건은 뭔가 잘못됐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부검 결과가 나왔다. 둘 다 심장마비였다. 공포로 인한 쇼크사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받기에? 나는 그 인형을 직접 봤다. 보관소에서. 3분도 안 돼 나왔다. 인형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아니, 확실히 쳐다봤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내 책상에 그 인형이 놓여 있었다. 불가능하다. 증거 보관소는 잠겨 있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인형은 지금 내 눈앞에 있다. 미소 짓고 있다. 아니, 울고 있다. 아니, 비명을 지르고 있다. 기록 종료. 사건 상태 미제. 재조사 예정일 미정. 최종 질문들이 남았다. 저주는 실제하는가? 이준호는 정말 무고한가? 인형을 넘기지 않은 선택은 옳았는가? 다음 희생자는 누구인가? 답은 없다. 다만 목각 인형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형사의 일기. 10월 6일. 인형을 가져온 지 하루가 지났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아내가 물었다. 왜 그걸 집에 가져왔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증거품을 집으로 가져오는 건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보관소에 두면 안 될 것 같았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직감이었다. 인형을 서재에 두었다. 책장 맨 윗칸에. 문을 잠그고 열쇠를 숨겼다. 새벽 4시. 문 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서재 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가 보니 인형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아내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10월 7일. 오늘 이준호의 휴대폰 복원 데이터를 받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검색한 내용들이다. 저주 해제 방법. 인형 저주 푸는 법. 대리 저주 차단. 박민지 화재 사건. 그리고 마지막 검색어. 선한 사람도 벌을 받아야 하는가. 통화 기록도 확인했다. 사건 전날 밤 그는 누군가와 42분간 통화했다. 번호를 추적했다. 무속인이었다. 나는 그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의 증언. 경기도 외곽. 작은 무속인 집. 문을 두드리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다. 내가 신빈을 밝히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준호 씨와 통화하셨죠? 네. 그 사람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지만요. 이미 늦었어요. 그가 인형을 받은 순간 끈이 묶인 거예요. 여제는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벽에는 부적들이 붙어 있었다. 그 인형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빚이에요. 빚이요? 김순옥이라는 노파가 딸을 죽였어요. 의도했든 아니든 죽인 건 사실이에요.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그녀는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딸의 얼굴을 새긴 인형의 죄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준호에게 넘긴 거군요.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무속인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준호도 빚이 있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무슨 빚입니까? 3년 전 그가 동료를 파멸시켰어요. 서류 조작으로. 그 동료는 찍었어요. 자살로. 이준호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승진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죠. 그래서 인형이 그를 선택했다고요? 인형은 선택하지 않아요, 형사님. 빚을 진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김순옥의 죄와 이준호의 죄가 공명한 거죠. 나는 자리에서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그럼 이준호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인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거나. 그는 후자를 선택했군요. 네,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무속인이 멈췄다. 하지만요. 저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인형은 여전히 빚을 찾고 있어요. 다음 사람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게 경고하시는 겁니까? 형사님, 당신도 빚이 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빚이 있나요? 나는 차 안에서 과거를 떠올렸다. 12년 전. 나는 신입 형사였다. 첫 사건이었다. 편의점 강도 사건. 용의자는 19세 소년이었다. 가난했고 절박했다. 증거는 명확했다. CCTV에 그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부인했다. 저 아니에요. 그날 집에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도 증언했다. 아들은 집에 있었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알리바이는 약했다.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나는 그를 기소했다. 유죄 판결이 나왔다. 3년형. 2년 뒤 진범이 잡혔다. 다른 사건으로. 그리고 자백했다. 편의점 강도도 자기가 했다고. 그 소녀는 누명을 쓴 것이었다. 나는 사과하러 갔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 수감자들 간의 폭행으로 출소 한 달 전에 죽었다. 나는 보고서를 썼다. 진실을 밝혔다. 하지만 그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 일을 묻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혔다. 아니, 잊으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인형이 내 앞에 있다. 나는 빚을 진 사람인가? 10월 8일.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그 소년이 나타난다. 감옥 복을 입고 있다. 피를 흘리고 있다. 입을 열지만 소리는 나지 않는다. 아내가 물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인형을 보관소로 돌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차에 실으려고 하니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배터리는 멀쩡했다. 정비소에 맡겼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인형은 여전히 서재에 있었다. 웃고 있었다. 10월 9일 동료 형사 정우진이 찾아왔다. 성민아, 너 요즘 이삼해. 무슨 일 있어? 없어. 거짓말 하지 마. 얼굴 봐. 언제 마지막으로 잠잤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우진이 서재로 들어갔다. 인형을 봤다. 이게 뭐야? 증거품 아니야? 그래. 왜 집에 있어? 보관소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우진이 인형을 집어들었다.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교하네. 근데 좀 섬뜩한데? 표정이... 그가 멈췄다. 뭔가 이상해. 아까랑 표정이 다른 것 같은데? 작시야. 아니 진짜로 아까는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우진이 인형을 내려놓았다. 손을 털었다. 뭐지 이거? 그냥 나무 조각이야. 성민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당장 버려. 버릴 수 없어. 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유를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정우진이 나갔다. 문을 닫기 전에 말했다. 조심해. 뭔지 모르겠지만 너 위험해 보여. 10월 10일. 오늘 아내와 크게 싸웠다. 당신 그 인형 때문에 이러는 거죠? 무슨 소리야? 밤마다 악몽 꾸고 식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당신 이상해졌어요.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 그 인형 치워요. 당장. 서연이 서재로 달려갔다. 인형을 집으려 했다. 순간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뜨거워! 그녀의 손에 화상 자국이 생겼다. 붉게 부어올랐다. 어떻게? 나무인데? 나는 인형을 만졌다. 차갑고 평범했다. 당신한텐 안 뜨거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 나를 쳐다보았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당신 선택된 거예요. 무슨? 이준호처럼 당신도 빚이 있나요? 나는 물러섰다. 나가! 당신 나가라고! 서연이 울면서 방을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인형과 함께 나는 혼자 남았다. 10월 11일. 서연이 집을 나갔다. 친정에 간다고 했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혼자 남았다. 인형을 쳐다보았다. 표정이 바뀌었다. 이제 확실히 보였다. 웃다가 울다가 비명을 지른다. 속삭임이 들렸다. 네 잘못이야. 기억해. 그 소연을, 김태민을. 김태민. 12년 전 그 소년의 이름이었다. 네가 죽였어. 네가...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속삭임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밤이 되었다. 나는 인형 앞에 앉았다. 원하는 게 뭐야? 인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바뀌었다. 울고 있었다.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침묵. 말해봐!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인형은 계속 울고 있었다. 나는 인형을 집어들었다. 부수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비된 것처럼. 왜 안 돼? 인형이 무거워졌다. 점점 더 무거워졌다.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인형이 나를 올려다봤다. 이번엔 웃고 있었다. 10월 12일. 아침에 문이 두드려졌다. 정호진이었다. 성민아, 문 열어. 나는 문을 열었다. 정호진이 들어와서 나를 봤다. 경악한 표정으로. 너 며칠이나 안 씻은 거야? 대체 무슨 일이... 그의 시선이 거실로 향했다. 인형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아직도 그거 안 치웠어? 치울 수 없어. 무슨 소리야? 그냥 버리면 되잖아. 안 돼. 버리면 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호진이 인형을 집어들었다. 내가 버릴게. 안 돼! 나는 소리쳤다. 정호진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성민아, 정말 이상해. 병원 가야 해. 나한테서 빼앗지 마. 뭐라고?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인형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왜? 나는 모른다. 하지만 인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정호진이 인형을 내려놓고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성민아, 진정해. 나야, 우진이야. 알아. 그럼 이제 그 인형 내놔. 내가 처리할게. 안 돼. 그건 내 거야. 내 거라니. 그건 증거품이잖아. 아니야. 이건 내 벌이야. 정우진이 멈췄다. 벌? 무슨 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12년 전 김태민, 그 애를 내가 죽였어. 무슨 소리야. 그건 누명이었잖아. 진범이 따로 있었고. 알았어. 나는 알았어. CCTV 영상이 이상하다는 걸. 화질이 너무 나빴어. 확신할 수 없었어. 하지만 나는 밀어붙였어. 승진하고 싶었거든. 첫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어. 성민아, 그 애는 무고했어. 그리고 나 때문에 감옥에서 죽었어. 정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인형을 봤다. 이게 내 벌이야. 나는 도망칠 수 없어. 정우진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성민아, 그건 실수였어. 넌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결과는 같아. 그 애는 죽었어.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그럼 뭘 해야 하는데? 정우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김태민의 가족을 찾아가. 사과해. 진실을 말해.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최소한 도망치는 것보단 나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인형을 봤다. 인형이 울고 있었다. 아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10월 13일, 나는 김태민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12년이 지났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60대 여성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봤다. 당신, 그때 그 형사. 네, 이성민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이세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좁고 어두웠다. 거실 벽에 김태민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교복을 입은 19세 소년의 모습.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확신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태민 씨는 무고했는데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죄송합니다. 내 아들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 애는 감옥에서 맞아 죽었어요. 아무 죄도 없이. 제 잘못입니다. 당신 잘못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겁니까? 두려워서입니다. 두려워? 벌 받을까봐. 저도 태민 씨처럼 될까봐.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당신 때문이군요. 내 아들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세요.
어머니, 용서 같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나는 일어났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집을 나왔다. 차에 앉았다. 인형이 조수석에 있었다. 언제 가져온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인형을 봤다. 표정이 바뀌었다. 이번엔 평온해 보였다. 마치 만족한 것처럼. 서장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로? 네. 좋소. 당신 뜻대로 하시오. 나는 서장실을 나왔다. 정우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민아, 진짜 하는 거야? 응. 후회 안 해? 이미 12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정우진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 잘한 결정이야. 고마워. 나는 경찰서를 나왔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인형이 거실에 있었다. 이상했다. 인형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인형을 집어들었다. 평온한 표정이었다. 이제 끝난 거야? 인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게가 가벼워진 것 같았다. 나는 인형을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차에 실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문득 생각났다. 2년 전 화재가 있었던 그 집. 폐허가 된 집터에 도착했다. 불에 탄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잡초가 무성했다. 나는 집터 중앙에 구덩이를 팠다. 인형을 묻었다. 이제 쉬어. 흙을 덮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흩날렸다. 순간 뒤에서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 느껴졌다. 따뜻한 감사의 마음 같은 것. 나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이번엔 부드러웠다. 1년 후 2026년 10월 14일 나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니다.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미제 사건을 조사한다. 돈은 별로 안 되지만 마음은 편하다. 서영과는 다시 만났다.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당신 이제 악몽 안 꿔요? 응, 더 이상 안 꿔. 다행이에요. 그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정우진이 가끔 찾아온다. 맥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한다. 성민아, 후회 안 해? 전혀. 거짓말. 진짜야. 이제는 잠을 잘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저나 그 인형은 어떻게 됐어? 묻었어. 화재 현장에. 다시는 안 나타났고?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사실 한 번 더 봤다. 한 달 전. 꿈에서. 인형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인형은 미소 짓고 있었다. 진짜 미소였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그게 작별 인사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제 뉴스를 봤다. 서울 강남구에서 목각 인형 발견. 주변 주민들 악몽 호소. 심장이 멎었다. 사진을 봤다. 똑같은 인형이었다. 아니, 비슷한 인형이었다. 하지만 얼굴이 달랐다. 이번엔 남자였다. 젊은 남자. 그리고 그 얼굴이 나치게 익었다. 12년 전 김태민의 얼굴이었다. 나는 전화를 들었다. 정우진에게 전화했다. 우진아, 나야. 뉴스 봤어? 무슨 뉴스? 강남구 인형 발견 사건. 아, 그거. 오늘 담당하게 됐어.
이상한 사건이더라. 그 인형? 어떤 인형이야? 목각 인형인데 표정이 자꾸 바뀐대. 근데 사진 찍으면 매번 다르게 나온대. 나는 숨을 삼켰다. 우진아, 조심해. 뭐? 그 인형 만지지 마. 왜? 그냥 조심해. 부탁이야. 성민아, 너 뭔가 아는 거 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인형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이었다. 박민지에서 김태민으로. 그리고 다음은 누가 될까? 누가 그 인형을 받게 될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빚을 지고 있을까? 나는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처럼. 거리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비옷을 입은 사람. 고개를 들었다. 젊은 남자였다. 아니, 김태민이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는 웃고 있었다. 아니, 울고 있었다. 아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최종 기록. 알 수 없는 날짜. 이 기록을 읽는 당신에게 나는 이성민입니다. 전직 형사였던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도 인형을 만났거나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인형을 받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이든 거절하세요. 하지만 만약 이미 받았다면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저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빚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마주하세요. 용서받을 수 없더라도 최소한 인정하세요. 그것만이 인형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형은 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빚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다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의도했든 아니든 누군가의 삶을 망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조심하세요. 비 오는 날 갓길에 누군가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추신. 정우진에게 연락이 안 됩니다. 사흘째입니다. 그의 집에 가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검색 기록을 봤습니다. 저주 해제 방법. 나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형은 나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아니, 울고 있습니다. 아니. 2026년 10월 20일. 나는 다시 그 화재 현장으로 갔다. 인형을 묻었던 곳을 봤다. 빈 구덩이였다. 인형은 사라져 있었다. 어떻게? 목소리가 들렸다. 찾고 있었어요? 돌아봤다. 한 노인이 서 있었다. 60대 정도. 낯선 얼굴. 당신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뭘 하세요? 묻었던 걸 찾고 있었습니다. 뭘 묻었는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이 웃었다. 인형 말인가요? 심장이 멎었다.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인형은 스스로 움직여요. 필요한 곳으로. 무슨 말입니까? 노인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눈이 이상했다. 너무 맑았다. 마치 당신도 봤죠? 인형을. 네, 그럼 알겠네요. 빚이 있다는 걸. 당신은 뭔지 아는 겁니까?
이 인형이 뭔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주가 아니에요. 벌이죠.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균형?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법으로 잡히지 않는 죄들, 도덕적 죄들. 인형은 그들을 찾아가요. 그럼 인형은 정의로운 겁니까?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정의? 글쎄요. 그건 관점의 문제겠죠. 어떤 사람에겐 정의고 어떤 사람에겐 저주겠죠.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이미 벌을 받았어요. 30년 전에. 노인이 손을 내밀었다. 손에 화상 자국이 있었다. 저도 인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죠. 당신처럼.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제 죄를 인정했어요. 속주했고요. 그랬더니 인형이 떠났어요. 그럼 왜 다시 나타났습니까? 인형이?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니까요.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럼 이건 끝나지 않는 겁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나는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노인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지만 실수는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형이 존재하는 거고요. 노인이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잠깐! 노인이 멈춰섰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미소 지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또 만날 때니까. 그리고 사라졌다. 문자 그대로 사라졌다. 빗속으로. 나는 혼자 남았다. 비는 계속 내렸다. 나는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에 들어서자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당신 어디 갔다 와요? 그냥 바람 쐬러. 이 비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다. 인형이었다. 정우진의 인형. 아니, 김태민의 인형. 심장이 두근거렸다. 안 돼. 인형을 집어들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인형이 날 쳐다봤다. 이번엔 질문하는 것 같았다. 너는? 나는 뒤로 물러섰다. 나는 이미 속죄했어. 김태민에게, 그 가족에게. 인형의 뒤정이 바뀌지 않았다. 그럼 왜 나한테 또 온 거야? 침묵. 그리고 깨달았다. 정우진. 내 친구 정우진. 그도 빚이 있었다. 나는 몰랐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지만 인형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구하지 못했다.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쉬 목소리가 들렸다. 성민아, 나야, 우진이. 우진아, 너 어딨어? 괜찮아? 나 못 버텨. 인형이. 무슨 인형? 뭘 말하는 거야? 네가 알잖아. 5년 전 그 사건. 5년 전?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5년 전 정우진과 함께 맡았던 사건. 음주운전 사고. 재벌 2세가 사람을 치었다. 증거는 명확했다. 하지만 압력이 들어왔다. 증거를 잃어버려라.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정우진은? 우진아, 설마 너... 미안해. 돈이 필요했어. 애 학비, 아내 병원비. 그래서 증거를 도작한 거야? 없앴어. CCTV 영상을, 블랙박스도. 나는 머리를 감쌌다. 우진아, 그 사건 피해자가 죽었잖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벌 받는 거야. 지금 어디 있어? 한강, 다리.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전화가 끊겼다. 나는 뛰쳐나갔다. 한강대교.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다리 중앙에 정우진이 서 있었다. 난간 너머로. 우진아! 나는 소리쳤다. 그가 돌아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오지 마라, 성민아. 무슨 소리야? 내려와. 못 내려가. 인형이 계속 따라와. 그의 손에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인형 버려. 강물에 던져버려. 안 돼. 던지면 더 끔찍한 일이 생겨. 그럼 나한테 줘. 내가 처리할게. 너도 못해. 아무도 못해. 정우진이 울었다. 나는 죄인이야.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팔았어. 그 피해자 20대 젊은이였어. 꿈이 많았대. 근데 나 때문에 죽고 가해자는 돈으로 빠져나가고. 우진아, 그건 시스템의 문제야. 네 혼자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거절할 수 있었어. 근데 안 했어. 그래도 죽을 이유는 없어. 있어. 나는 살 자격이 없어. 우진아! 정우진이 난간에서 손을 놨다. 나는 달려갔다. 그의 손을 잡았다. 놔! 안 놔! 우리는 줄다리기를 했다. 빗속에서. 성민아, 제발 놔줘! 절대 안 놔! 나는 힘껏 당겼다. 정우진이 다리 위로 넘어왔다. 우리는 바닥에 쓰러졌다. 정우진이 울었다. 아이처럼. 미안해! 미안해! 나는 그를 껴안았다. 괜찮아. 우린 이겨낼 수 있어. 어떻게? 나처럼 해. 속죄해. 그 피해자 가족 찾아가. 진실 말해. 그럼 감옥에 가겠네. 갈 수도 있지. 하지만 최소한 양심은 편할 거야.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에서 인형이 떨어졌다. 인형은 바닥에 굴러갔다. 그리고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형이 일어섰다. 우리는 숨을 멈췄다. 인형은 두 다리로 뚜벅뚜벅 난간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첨벙. 물보라가 일었다. 그리고 고요해졌다. 끝난 거야? 정우진이 물었다. 모르겠어. 우리는 난간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강물은 검고 깊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2026년 11월. 정우진은 자수했다.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는 법정에 증인으로 섰다. 피고인 정우진은 제가 아는 한 훌륭한 형사였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옹호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진실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은 다음 주에 나온다.
서연과 나는 다시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가끔 밤에 창밖을 본다. 혹시 누가 서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다. 202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연과 나는 짐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당신 행복해요? 서연이 물었다. 응. 너는? 저도요. 우리는 웃었다. 문이 두드려졌다. 누구지? 내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 택배 기사였다. 이성민 씨 맞으시죠? 네. 택배요. 작은 상자를 건넸다. 보는 사람이 누군데요? 모르겠어요. 여기 적혀 있지 않네요. 택배 기사는 떠났다. 나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뭐예요? 서연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 상자를 열었다. 안에 천으로 감싸진 무언가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천을 벗겼다. 목각 인형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얼굴이 달랐다. 젊은 여자였다. 그리고 낯익었다. 이건! 서연이 소리쳤다. 저예요! 제 얼굴이에요! 나는 인형을 떨어뜨렸다. 어떻게?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며 대굴대굴 굴렀다. 멈췄다. 우리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아니, 울고 있었다. 아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섰다. 왜 제 얼굴이? 나는 그녀를 봤다. 서연아, 너 뭔가 숨긴 거 있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감옥 가는 게. 그래서 도망쳤어요. 다들 사구사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녀가 울었다. 나는 인형을 갔다. 인형은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번엔 확실히 만족한 듯 웃고 있었다. 끝없는 순환. 기록자. 알 수 없음. 날짜. 알 수 없음. 인형은 계속된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얼굴에서 다른 얼굴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계속 실수한다. 의도했든 아니든. 크든 작든. 그리고 인형은 그들을 찾아간다. 한 명씩, 천천히.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숨긴 것이 있는가? 후회하는 것이 있는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조심하라. 어느 날 밤, 비 오는 날, 문이 두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택배가 도착할 것이다. 작은 상자. 보낸 사람 없이. 당신은 열 것이다. 호기심에, 두려움에, 혹은 운명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얼굴을 한 인형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미 선택은 끝났다. 인형을 받은 순간. 마지막 경고.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닐 수 있다. 어쩌면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본 듯한, 들어본 듯한. 당신 주변에도 있을 것이다.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은 언젠가 인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만약 당신에게 빚이 있다면. 진짜 끝. 아니다. 끝은 없다. 인형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 누군가의 손에. 누군가의 집에. 누군가의 악몽 속에. 그리고 곧 당신에게도 올 것이다. 2027년 1월 1일. 새해 첫날. 나는 이 기록을 쓰고 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숨을 쉬고 있지만 눈을 뜨지 않는다. 의사들은 원인을 모른다. 정신적 쇼크로 보입니다. 나는 인형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인형은 거실에 있다. 나는 감히 만지지 못한다. 하지만 다음은 내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서연의 빚이 내 빚지기도 하니까. 나는 알고도 신목했으니까.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문이 두드려진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 창문이 열린다. 하지만 바람은 없다. 인형이 움직인다. 조금씩 내게로. 이것이 마지막 기록이다. 만약 누군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부탁이 있다. 인형을 태워라. 묻지 말고, 강물에 던지지 말고, 그냥 태워라. 제가 될 때까지. 그리고 끝나기를 기도하라.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인형은 불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물에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형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형은 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발신자 이성민, 수신자 알 수 없음, 제목 마지막 증언. 이 메일을 읽는 당신에게 나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서연처럼, 정우진처럼, 이준호처럼,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실수했을 뿐입니다.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죄입니까? 인형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실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모든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형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매일 전송 실패, 수신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메일이 반송되었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수신자 알 수 없음. 순환은 계속됩니다. 끝? 아니, 시작.